일단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고 했잖아, 너가. 학원을 다니긴 했었잖아. 그치. 그치. 학원을 다닐 때는 몇 개, 이제 가장 많이 다닐 때 요 정도까지 다녔었다. 그걸 먼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사실 저번 영상 댓글을 쭉 보면서 느꼈던 게 나한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너도 결국 학원 다녔던 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일단 전제로 까는 게 나도 학원을 다녔었고 거기서 얻은 어떤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런 걸 좀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측면에서 내가 많이 다녔던 학원 숫자를 얘기를 해줄게. 오케이. 국어는 보통 하나 정도 다녔어. 일주일에 하나. 고2, 고3 때쯤부터는. 그다음 수학도 주 2회짜리 하나 딱 다녔고. 그치, 수학은 보통 주 2회 많이 하지. 영어도 하나를 다녔었고. 사회탐구도 하나 딱 다녔었어. 생활과 윤리가. 내신 준비였어? 아니면 수능 준비. 이렇게 해서 주 5회 정도 가는 게 가장 많이 다녔던 기간인 것 같아. 그럼 이제 그거를 언제쯤부터 정리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학원을 고2 때 많이 다니기 시작했다가 고3 때 겨울방학 지나면서 하나하나 좀 끊었던 것 같아. 뭐 영어나 사탐 같은 건 중요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겨울방학 때 끊었고 그다음 여름 지나가면서 뭐 수학까지 끊어서 수능 보기 전에는 국어 하나 딱 다녔던 것 같아. 수능 끝나기 전까지 국어를 다닌 이유는 있어?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 그 자료가 막 너무 좋아서 간다기보다는 문제 같은 거 되게 잘 선별을 해서 주셨단 말이야, 학원에서 현장에서. 그런 거는 조금 그나마 학원에서 도움을 받았던 측면 아닌가 생각을 해서 끝까지 다녔던 것 같아. 오케이. 뭐 학원만 다니고 너가 이제 국어 공부를 아예 안 했던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더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 저번 영상에서 너가 이제 학원을 정리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번 영상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가 학원을 그만둔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어떤 게 있었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게. 첫 번째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학원이. 비효율적이다. 돈이나 시간 측면에서. 돈이나 시간 측면에서. 일단 뭐 돈은 부모님 영역이라서 뺀다 쳐도 시간을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한정된 시간을 쓰기 때문에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자체가 난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추가로 인강 같은 경우에 1.5배속 내지는 1.8배속을 하면 가능하지. 압축해서 듣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 넘길 수 있는데 맞아.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3시간, 4시간 계속 갇혀 있어야 하니까 맞아. 그런 게 좀 시간이 아까웠던 것 같아. 시간의 비효율성.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 그리고 필요한 공부가 존재하는데 학원에 가면 그게 살짝 남이 맞춰준 공부 커리큘럼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부족한 걸 찾아서 보충하는 게 좀 불편했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 학원에서 끌고 가는 대로 이제 따라가야 되니까 진도도 정해져 있고 그치.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세 번째는 좀 개인적인 이유인데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삘이 올 때가 있지. 밥도 배고플 때 먹어야 하는 것처럼 그치, 맞아. 공부도 이제 좀 끌리는 시간이 있는데 학원에 간다면 딱 그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도 가야 되고 우연히 겹쳐서 공부하고 싶을 때 가면 좋겠지만 그런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혼자 했을 때는 하고 싶은 시간에 하고 쉬고 싶은 시간에 쉬고 이게 조금 중요했던 것 같아. 이제 하기 싫을 때 이제 학원에 가면 그날 수업 내용이 아예 귀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졸거나 그런. 그렇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의 비효율성이 좀 드러날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장점은 뭐야? 이제 아까 말했던 게 학원의 단점이라면 이걸 정확히 반대로 하면 장점이 되겠지. 그렇지. 먼저 시간과 돈 측면에서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치. 돈은 안 들 테고 학원을 한다니. 그리고 시간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의를 찾아서 그렇지. 빠르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동 시간도 없고. 그러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과목, 부분, 범위 같은 걸 정해서 공부를 직접 골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듯이 내가 하고 싶은 시간대에 공부를 하고 쉬고 싶은 시간대에 쉬고 밥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게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부분을 보고서 어느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형, 저는 24시간 다 자고 싶은데요? 다 놀고 싶은데요? 공부를 하고 싶은 시간대가 없어요. 상대적인 영역이지 이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친구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시간대라는 건 놀다가 지치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오거나 배가 안 고프거나 이런 걸 좀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지 뭐 진짜 공부를 내가. 나 지금 댓글이 약간 예상이 돼. 뭔데? 잠이 안 오거나 배가 안 고플 때 공부를 한다고? 약간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하지. 근데 그 시간이 맞아요, 여러분. 뭐 배고프고 분명 밥 먹고 쉬어야 되는 건 맞지만 밥 먹고 언제까지 쉴 거예요? 맞아. 원래 밥 먹고 쉬다가 자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한 10분, 15분 정도만 쉬고 바로 책상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졸리긴 한데 그걸 참아내는 것도 계속 겪어내는 것도 경험이니까 좋아요. 뒤에서 이런 건 또 습관적인 얘기를 더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자기주도 학습의 단점도 분명히 있겠지. 그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아까 말했던 내가 하고 싶은 공부라는 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 혹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초반 이쯤을 한정하면 되게 찾기가 어려워. 왜냐면 당장 내가 어디가 부족하다 혹은 이걸 뭘 더 해야 성적이 오르겠다 자체를 찾는 게
힘들지. 굉장히 어렵거든. 아, 그렇겠네. 이런 거는 학원이나 선배 혹은 선생님들이 이끌어주는 측면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았고 페이스메이커가 좀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방금 딱 말했던 건데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혼자 공부하는 게 정말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중도 포기하거나 좀 그치. 흐트러지는 가능성이 매우 높죠. 힘들지 아무래도. 뭐 인강 같은 거 생각해보면 보통 시작하고 한 5강 듣고 다 끝나잖아. 그리고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기억이 안 나거든. 그럼 다시 그러면서. 5강까지 듣고 5강까지 한 3번을 해. 책이 한 30페이지 정도까지만 굉장히 이제 필기가 잘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좀 힘들겠다. 학원이 끌어주는 게 있긴 하니까. 아무래도. 그다음 마지막에 이것도 되게 일단 학원 안 다녀서 불편했던 점 중 하나인데 질문을 할 곳이 없어가지고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네. 왜냐면 학원에서 모르는 문제 생기면 바로 가져가면 되거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쌤한테 물어보면 또 시간도 없다고 하시고 이제 바쁘시니까 쌤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꼈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너가 자기주도 학습을 했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일단은 앞에 나온 걸 반박한 형식인데 자기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찾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그걸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을 해. 그거까지 그것까지 포괄해서 인생을 길게 사는 거니까. 21살의 얘기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학원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이 보통 도움을 받고 빠지면 좋을 텐데 의존해서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 좀 종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익숙해진 것 같아. 그리고 학원에서 하면 자기가 찾아가 나가는 과정을 생략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자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좀 오르고 이렇게 했더니 안 오르고 이런 걸 자기가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로 아까 의지가 부족한 경우 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의지가 어차피 낮다고 가정을 하면 학원에 가든 혼자 공부를 하든 안 나오는 건 매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의지가 없으면 학원을 통해서 의지를 올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음가짐을 다시 잡아서 학원을 안 가고도 충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도 의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걸 말하고 싶었고.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 모르는 문제 질문할 수 없다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 왜냐면 모르는 문제 생겼을 때 누가 알려주면 그건 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혼자 끙끙대고 답답해하고 그 과정 자체가 수학 실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이 이렇게 끙끙대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과목 대표적인 과목인 것 같아. 왜냐면 사실은 그래서 답지 보지 말란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 답지 보고 나서 보면은 내가 가우스 마냥 다 아는 것 같거든. 다 풀려요 진짜로. 답지 보고 풀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시 풀면 안 풀리잖아요. 그 답지 안 보고 정말 끙끙대서 2-30분 뭐 1시간이건 그 시간이 돼서 그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면 다시 한번 문제를 마주했을 때 별로 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 왜냐면 학원을 가도 공부 열심히 해서 성장할 수 있고 자기도 학습을 해서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한 것 뿐입니다. 네, 각자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그 과정이 자기주도 학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뒤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속 보세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공부법 얘기하기 이전에 아까 이제 동기부여하는 얘기를 했잖아. 솔직히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의지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해봤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의지가 정말 없으면 힘든데 동기부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게 공부의 99.9%라고 생각을 해. 난 거의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없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공부를 뭐든 시작하기 전에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생각을 하고 동기부여. 이걸 형성하는 것 자체가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인생이 공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뭐 영상 보면 이제 갑자기 동기가 막 올라서 공부가 막 하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 내가 안 하는 건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동기부여 가지는 게 어려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시잖아. 너는 공부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항상 동기부여 생각할 때는 원래 안 되는 건데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끈기를 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 끈기가 강한 편이니 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끈기가 강하지만 공부는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올리는데 힘들었던 것 같아. 끈기가 강하다는 건 사실 뭐 천부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나는 그거에 반대하거든. 끈기는 그러니까 만들면 생기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도 있긴 한데 나는 충분히 만들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혹시 너가 그런 사람들을 봤다면 어떤 패턴이 좀 있는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말한 끈기를 만들었던 어떤 패턴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 첫 번째는 습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없어도 공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습관으로서 자리 잡으면 잘 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 어렸을 때부터 의자에 앉아서 펜을 잡고 공부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반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좀 그게 부족하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습관, 의자에 앉아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취에 대한 보상 경험인데 이건 이제 공감한다. 상담받을 때도 많이 들었고 교육 심리학 쪽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더라고. 그치. 이제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 칭찬도 받고. 그러면 다음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런 좋은 경험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맞아. 또 시험을 잘 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되게 동화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뭔가 패배주의적인 뭔가 분위기에 매몰되어 있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 추천하는 방법이 한 과목이라도 100점을 맞아봐라 얘기를 해. 한 과목이라도? 뭐 다 필요 없고 파서 얘만.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중학교 단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한 과목이든 한 시험이든 딱 한 번 잘 보면 그 이후로는 아까 말했던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성취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를 목표로 삼은 걸 하고 성공하는 경험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마지막으로 명확한 목표인데 이건 되게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단순히 대학을 잘 가겠다, 공부 잘하겠다 이런 영역에서의 목표가 아니라 쟤보다는 시험 잘 보겠다. 정말 싫어하는 친구 한 명을 정하던가 아니면 뭐 내가 커서 어떠어떠한 세상을 만들겠다. 강남에 집을 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나는. 구체적으로 목표를 삼아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생각을 하면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해. 그치. 근데 이제 의지가 부족하다는 건 솔직히 사람 탓은 아니잖아. 그 친구들 탓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너도 솔직히 처음에 힘들었을 것 같아. 자기주도 학습하기가. 어떻게 좀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런 끈기나 동기부여나 그런 거를. 일단 공부하는 습관은 이건 내 누나가 나를 되게 도움 많이 줬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앉아있어라 책상에. 이제 그거를 5분씩 늘려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더라고. 앉아있는 시간이. 그게 오래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늘려나가면 습관은 생길 것 같아. 신기하네. 습관 만드는 건 진짜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이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인가 공부를 한다고 책상에 앉는 시간이 저녁 대충 8시쯤이었어. 그러니까 밥 먹고 좀 놀다가 저녁 8시쯤부터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그 시간에 계속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저녁 8시에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마음이. 맞아, 진짜.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 습관을 안 할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뭔가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그럼 저는 습관이 안 되는데 늦은 건가요? 이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맞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공부 앉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앉아 있기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얘기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그 성취의 경험. 딱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목표를 삼고 성공해서 그걸 좀 자양분 삼아서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 공부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거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측면에서 왜 공부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목적을 삼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지.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겠다라고 딱 잡아놓고 공부를 열심히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는 거죠. 그럼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부법 쪽으로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시국인지라 학원을 하긴 하더라고.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이제 솔직히 애들을 마냥 모아놓고 하긴 또 힘드니까. 근데 현강 같은 것도 상황은 잘 모르지만 아마 좀 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일 테고. 너는 이제 인강하고 현강을 둘 다 들어봤잖아. 뭐 인강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인강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시간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배속도 되고 원하는 부분도 찾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것이 현강에 비해서는 또 이 시국에 맞춰서 더 좋지 않을까? 오케이.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그 현강에서만 제공되는 자료들이 있다는 이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과 이제 시간의 비효율성을 비교했을 때 시간의 비효율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까 이제 국어 얘기할 때 자료 좋다고 했었잖아. 근데 나는 국어 학원에서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썼어. 자료 받고 튀기. 그래서 시간은 아끼되 자료는 돈이 조금 아깝긴 했지만 하나였으니까 학원이 자료 받고 현강을 안 가고 인강을 듣고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자료마저도 학원을 가서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특수하고 베타적인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좀 공부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법은 이제 너가 방금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공부법은. 어떻게 찾았어? 일단 선배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선배들의 도움.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주변에 가족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지금 공부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지. 선배들 같은 경우 노하우가 쌓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꼭 말하고 싶은 건 나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특정인의 공부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좀 위험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유동적으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과정에서. 무작정 따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만약에 저희 영상에서 다른 친구가 나와가지고 저는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했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걸 보고 따라하다가 몸에 병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참고하시고 본인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데 좀 참고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S 공부법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이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봐주세요. 네, 많이 보시고 공부법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곧 저희 멘토 4명 있잖아요. 멘토 4명이 각각 분야를 정해서 과목마다 국영수 탐을 해서 공부법을 올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법 찾는 방법이 있었니? 시험 결과 이걸 피드백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난. 내신? 모의고사다? 내신 모의고사 직후. 물론 시험 끝난 뒤엔 놀아야 되니까 그 당일 시험 끝난 당일은 앉아서 오답노트를 하진 않았지만 가지. 현실적으로 무리야 이거는. 근데 그래도 최소한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전 시험을 펼쳐놓고 내가 왜 이걸 틀렸지? 뭐가 어려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문제를 이제 웬만하면 중간 기말 같은 쌤이 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쌤이 이런 유형을 내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국어부터 들어가 봅시다. 국어부터 이제 내신하고 수능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문제집이 좋았다든지 이제 너의 노하우들을 한번 쫙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내신은 뒤에서 한 번에 모든 과목을 좀 쫙!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 수능 입장에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국어 공부법을 잘 모르겠어. 잠깐만. 편집하면 어쩔 수 이거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국어 같은 경우 특수하게 뭘 했을 때 성적이 고정적으로 오른다 이게 좀 되게 미약한 과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수학, 영어, 사탐, 과외를 다 하는데 이거는 학생들한테 뭘 시켜서 이렇게 하면 점수가 오르겠다는 확신이 있고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됐어. 근데 국어는 나도 그랬고 가르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뭘 했을 때 점수가 오르는지 조금 감이 안 오긴 해. 물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떤 걸 하라고 뒤에서 얘기하긴 할 거야. 이제 우리 모의고사 얘기할 거지 지금. 이제 파트가 3개가 있잖아. 화작문, 문학, 비문학 이렇게 3개가 있는데 혹시 뭐 파트를 나눠서 얘기해 줄 거야? 그치. 일단 국어는 다른 과목과 달리 그냥 국어 1, 국어 2, 국어 3 이런 식으로 3개의 다른 과목처럼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맞아. 먼저 문법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문법? 생각보다 문법이 5문제고 앞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근데 시험에서 변별력이 있고 시간이 많이 잡아먹히는 특히 수능에서 우리가 당황하는 부분은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그냥 5문제짜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비중 있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 개념 공부를 착실하게 해놓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문법은 개념이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탐구 파트에서도 강조하겠지만 사람들이 개념 공부를 할 때 한 단계씩 쌓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 한 번에 쌓아놓고 그걸 유지해야지 뭐 3월에 여기까지. 단어 4월에 문장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한 번 할 때 되게 단단하게 해놓고 그 이후에 계속 문제 풀고 확인하다 보면 이게 잊어버려지지 않고 계속 보완하는 식으로 개념이 단단하게 잡혀진다. 그렇지. 문법 같은 경우는 개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문법은. 그리고 확실히. 이 기간은 한 달이나 2달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맞아. 그 안에 빡 하고 끝내야 돼요. 겨울방학 때 문법을 팠거든. 고2에서 고3 넘어간 겨울방학에 문법 공부를 했었지. 보통 이때 많이 하지. 고1이나 고2 넘어갈 때나 이제 고2에서 고3 넘어갈 때. 개념 정리를 해서 노트를 하나 만들어두고 맞아. 문법을 이제 그 다음부터 따로 개념 공부를 안 했는데 수능 때까지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거 유지가 돼 그게 머릿속에서. 비문학이나 문학은 좀 어떤 것 같아? 일단 문학 먼저 얘기를 할게. 문학은 좀 확실한 철학이 있는 게 수능 때 내가 문학 15문제를 남기고 13분이 남았었어. 불가능한 수치예요. 근데 이렇게 사사삭 풀더니 그게 다 맞았더라고. 나도 이게 정말 놀라우면서도 교훈을 많이 주었는데 OMR 마킹 안 한 상태에서. 그치. 그럼 시간이 13분 안에 푼 게 아니라 대충 한 11분, 막 10분 이렇게 푼 거예요, 15문제를. 한 문제 뭐 50초 이 정도로 푼 거지. 근데 왜 다 맞았는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어. 그니까. 나 놀라웠어. 근데 놀라운 방법인데? 문학 같은 경우 선지를 보면 답이 손을 흔들고 있어. 이거 이해되나?
내가 답인 거야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야? 얘가 뭔가 답이야.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 아, 물론 이렇게 야매로 하면 안 그러니까 되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시간이 없어서. 이걸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나는 문학 기출 선지를 굉장히 자세히 분석을 했어. 그럼 거기서 느껴지는 뉘앙스들이 있거든. 그런 게 이제 6월 모의고사 이후로 기출을 선지를 되게 꼼꼼히 분석을 했더니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대충 풀었어도 답이 골라진 거라고 생각을 했어. 평가원이 어떤 식으로 답을 내는지를 알게 되니까 그 눈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문학은 특히 지문보다도 기출문제의 선지를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다인 것 같고 비문학은 모르겠어. 국어 과외는 안 한다고 했고 다른 과목은 다 한다 했잖아. 저는 국어 과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럼 비문학하고 문학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항상 이제 제가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서울대생이라는 걸 가끔 까먹으시는 것 같아서 한번 나 같은 경우는 문법 같은 경우는 너랑 똑같아. 개념을 확실히 다져놓고 그걸 한두 달 안에 빡. 근데 그 한두 달에 한다 그래서 되게 대충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한두 달 안에 집중해서 그 내용을 끝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죠? 노는 시간보다? 물론 쉬기도 해야겠지만.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예찬이가 방금 선지를 잘 분석해야 라는 얘기 했잖아. 나는 이제 문학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보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문학을 볼 때 여러분이 그 시나 소설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어요. 그럼 여러분이 윤동주 시인이 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윤동주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인이라는 걸 다들 알고 계실 테니까 내 주변 상황을 일제강점기로 싹 바꿔놓고 내가 이 시를 왜 썼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이 시를 왜 쓰고 이 단어는 왜 쓰고 이 문장은 왜 썼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시고 보면 좋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는 드라마처럼 만드시면 좋아요. 머릿속에 장면을 떠올리시고 드라마처럼 만들어서 막 서로 주인공 두 명이 싸우는 장면이 있다 하면은 진짜 둘이 서가지고 막 말다툼을 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시면 조금 더 다가가기가 쉬우실 겁니다. 비문학 같은 거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해에 기반을 둔 문제풀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풀이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문을 읽는 시간하고 문제 푸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읽는 시간이 7에서 문제 푸는 시간이 3. 요 정도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공부법은 아까 말했던 저희 멘토 4명이 하는 공부법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물론 비문학 모른다 얘기했는데 무책임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했던 경험과 주변 얘기를 토대로 얘기를 하자면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혹은 그 이전 단계에서 국어 공부를 미리 한다고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토대를 갖춰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생각보다 비문학은 잘 보던 친구들이 고1 잘 보면 고2 잘 보고 고3도 잘 본다고 생각을 해. 내 경험상 물론 아닐 수 있겠지만 비문학 같은 거에 결국 기반이 되는 건 언어를 읽고 해석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책이나 신문 텍스트를 보고 생각하고 계속 끈질기게 이해하고 이런 게 많이 하는 말이고 귀찮을 수 있지만 되게 기반으로서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계속 반복되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비문학 공부하면서 되게 PT,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었는데 학생들한테 운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 때 버티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 진짜 죽을 것 같은데 하나 더 하는 거.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읽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생각이 멈추는 순간들이 있어. 어렵고 복잡해서. 그치. 근데 그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해석해서 내 언어로 바꾸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나는 좀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비문학은 특별한 스킬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지문 자체를 읽는 과정에서 그런 끈기가 생긴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그렇구만. 이런 방법을 추천을 해. 문제집 같은 건 좀 뭐 너가 특별히 봤던 문제집이 있어? 문제집 같은 경우 나는 따로 교재를 사서 풀진 않았고 기출문제에 의존을 했었어. 기출문제 집을 모아놓은 문제가 있지. 그런 책이 있지. 큰 거를 추천해. 왜냐면 분석하고 선지를 뭐 비교하고 하는 과정에서 공간이 넓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큰 사이즈의 기출 문제집이면 뭐든 다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 시험 사이즈랑은 똑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편하실 거예요, 훨씬.